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해운대랑과 운임 폭등 속에 국적 선사가 활약 중이랍니다. 투자자들이 흠슬라라고 부르는 회사인데요. 작년 8월을 시작으로 31번 이상 부산발 임시 선박을 투입했습니다. 정기편의 물동량은 절반 이상이 대기업 수출품인데 임시편에는 대개 수출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돈 되는 노선만 따라가자면 외국 선사처럼 중국발 미주 왕복이 가장 유리하지만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살아난 해운업계가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고 있는 셈이죠. 제조와 물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코리아 원팀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7월 7일 수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오늘 10분 경제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이걸 통해서 소비를 좀 살려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요. 제도가 좀 수정된다고 합니다. 가계 소비 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년 사이에 가장 커졌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또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인데 기존의 내연기관차 부품 생태계는 걱정들이 많다고 해요. 어떻게 중립을 찾아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핫픽 플러스, 우리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님 나오시죠? 미국에서 재택을 할 것이냐 출근할 것이냐, 이걸 두고 애플의 노동시장을 둔 그 논란이 뜨겁다고 하는데 이거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한번 배워볼게요.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조가 3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는지, 접점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증시갈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인데 다른 다우, S&P는 또 하락을 했어요. 요거 계속 시소타는 것 같네요. 네, S&P 500도 아쉽게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그 3대 지수 간 혼재된 주가 흐름을 보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상 최고치에 대한 경신 부담감이 조금 누적된 가운데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 부진이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어제 미국 장중 내내 하락 압력을 확대시켰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에 발표되는 6월 FOMC 의사록에 대한 경계 심리도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을 제한했지만 이 여파로 미국 금리가 하락을 했고 또 미국 국방부에서 클라우드 사업 프로젝트 취소 소식이 오히려 기술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반등세로 마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제 기술주가 반등을 했는데 이게 네. 미국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맺었던 계약이 취소되면서 오히려 호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원래 애초에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합동 방어 인프라 사업, 이게 제다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는 핵심 기업은 아마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자 선정 재검토를 지시한 후 아마존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로 계약을 수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송을 걸고 있었고 또 미국 국방부 측에서도 이번에 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필요 요구사항 그리고 산업 전반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이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다시 기존의 유력 사업자였던 아마존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아마존 그 무거운 주식이 4% 넘게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이러한 영향으로 클라우드 관련 포함한 기술주들 그리고 대부분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가 물러나고 나서도 호재가 네.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 증시 수준을 보면 7월에 빚내서 투자한 주식 규모가 24조 4천억 원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박스권에 다시 갇힌다 하면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신용장고, 이른바 저희가 레버리지 베팅이라고 하죠. 이러한 요 베팅은 강세장에 있을 때는 증시 상승 탄력을 강화시키는 일종의 터보 엔진 역할을 하는 반면에 증시가 약세장에 들어갈 때는 하락을 부추기는 이른바 좀 양날의 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신용 잔고 금액을 볼 때 현재 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세부적인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신용 잔고 절대 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7만 원일 때 신용 거래하는 거랑 8만 원일 때 신용 거래하는 거랑 규모 자체가 당연히 차이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규모보다는 시가총액 대비 혹은 시중 유동성 대비 이러한 상대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 대비 신용 잔고 비중을 보면은 과거 고점을 돌파해서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이제 저희가 예탁금, 시중 유동성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인 고객 예탁금 대비로는 지금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별 신용 주식들 많이 써서 들어간 주식들의 추후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증시의 방향성을 크게 건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6월에만 32조 원어치 투자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삼성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출발을 했네요.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네. 코스피도 마이너스 0.4%대 하락을 하면서 3,300선을 다시 하회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지금 장전에 발표된 실적이 2분기 영업이익이 12.5조 원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이제 전문가들의 그 전망치 평균을 낸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이 컨센서스가 11조 원으로 형성됐으니까 이거보다는 높게 나와서 이른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네.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조금은 어제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은 약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장 그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 다 좀 그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서비스업 경기 지표가 둔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미국 성장률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 미국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돌아온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즐겨 듣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실 거죠? 저희가 미리 보답으로 선물을 평소보다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녹용 무려 매일매일 2분께 난사해 드리고요. 그간 경제발전소에 출연해 주셨던 경제 전문가들이 쓴 이 보석 같은 책들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매일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5차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내수를 살리겠다. 정부 계획이 약간 수정될 모양입니다. 제도를 좀 가다듬는다고 하고요. 가계 소비 지출 중에 식료품비 차지하는 비중이 21년 만에 최고치라는데 밥을 많이 먹었을까요? 그리고 한국 조선사들의 올해 상반기 수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배나 늘었답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2일에 추경 예산안 내놓으면서 재난지원금을 하위 80%에 주겠다. 근데 이 하위 80%를 대체 뭘 기준으로 가를 거냐 이거 가지고 여전히 논란인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 기준 자체를 손질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80%라는 기준 자체,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선별 지원하는 거에 본질적인 한계인데, 예를 들어서 하위 80% 경계에 있는 가구는 소득이 몇 원 차이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게 될 텐데, 그래서 몇 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이 늘고, 반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몇 원 차이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 의견이 있고요. 또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적용하면 맞벌이 가구보다 외벌이 가구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될 텐데, 네. 맞벌이가 소득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많아도 가사 비용도 많이 들고 고정 비용도 더 많다. 그리고 또 1인 가구도 1인 가구지만 다인 가구처럼 기본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 고려해줘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정부대로 국간 사정을 생각을 해야겠고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텐데 기준 정하는 것 자체가 비용일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이 기준을 정해서 그럼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줄 거냐 골라내는 데만 행정 비용이 약 한 42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예를 들어 건보료 기준으로 하위 80% 골라낸다라고 하면 내가 하위 80%에 속하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다 보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회 서비스에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그래서 이렇게 8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하위 8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건보공단에서 이 조회 서비스 보완하고 서버 확충하는 데만 한 25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나 비용 문제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원래 이 안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해서 결정했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차라리 80% 말고 전부 다 주자, 이런 의견이 절반을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선별 비용이 비싸면 그냥 다 주고 나중에 소득세로 20%는 다시 걷어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일단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그 재정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100% 다 준다고 해도 잘 사는 사람들한테 이거 주는 네.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을 거고요. 어떤 방안을 선택해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이런 방식은 세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도 손질을 한다. 이거는 소비 여력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카드 많이 쓰면 캐시백으로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바뀝니까? 네, 이 캐시백 제도에서 돌려받은 돈을 그럼 어디다가 쓸 수 있을 거냐, 그 용처를 저번에는 제안을 했는데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쓰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소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 이런 쪽도 소비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80%라는 기준이나 캐시백 제도 사용 용처나 이런 것들 다 정부와 여당이 머리 맞대서 만든 방안인데, 이렇게 발표 직후부터 삐그덕대는 자체가 추석 전에 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용처나 품목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계 소비 얘기해 볼까요?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우리 엔겔계수라고 하는데 이게 21년 사이에 가장 높았습니까? 네, 이 지난 1분기의 소비 지출액 가운데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13.3%였는데요. 이게 분기 기준 2000년 2분기 이후에 21년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다만 이제 지출 규모도 29조 166억 원이었는데 규모로만 보면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먹고 사는 데만 한 30조 원 가까이를 썼다는 얘긴데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소득이 줄어서 비중이 커졌거나 아니면 밥을 되게 많이 먹었거나 어떤 이유예요? 네, 사실 둘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소득 수준은 코로나19 이후로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마나 태풍 때문에 식자재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1분기에 팥값이 한 3배 가까이 뛰어서 이 팥 키워 먹는 게 팥테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잖아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1분기 식료품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한 8.2% 뛰었는데 이게 감흥이 상당히 심했던 2011년 3분기에 이후로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은 정체된 상태에서 식자재 가격이 치솟은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엔겔지수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되니까
가정 살림살이가 좀 팍팍했다 이런 얘기네요. 마지막으로 조선사 얘기해 볼까요? 수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배가 모자라서 수출 못한다는 얘기 나올 정도니까요. 주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올해 상반기까지 각국 조선사들이 얼마나 대수주를 받았는지 살펴보니까요. 이 한국 조선사들이 지난해 상반기 받았던 것보다 한 7배 수주량이 늘어서 한 1,047만 톤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게 글로벌리 보면 2위인데 이 중국과는 한 12만 톤 정도 차이여서 굉장히 간격을 좁힌 거고요. 발주 어떤 배를 발주받았는지 살펴보면 LNG 운반선이 상반기에 세계적으로 16척이 발주가 됐는데 이거 전량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를 했고 네. 유조선 51척 중에 42척도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배들이 주로 고부가 가치 선종이기도 하고 또 규모가 커서 이런 좀 고부가 가치 선종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서 물동량이 늘고 또 조선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하반기에는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국내 글로벌 수주 1위에 오를 수도 있다. 또 국내 조선업계 호황이라고 하는 슈퍼사이클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싸고 그 고급진 배는 한국이 제일 잘 만든다고 하는 소식 뿌듯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국내 주력 산업입니다. 자동차 업계 수출 효자 상품이기도 한데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산업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죠. 해서 관련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좀 유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의 권용주 겸임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탄소 중립 정책을 실시한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내뿜는 탄소가 있으면 어디선가 흡수하는 탄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더하기 빼기 하면 순 배출량이 제로, 즉 0이 된다.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의 개념인 거고 우리나라도 2050년에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라고 지금 선언이 된 상태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의견차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해외는 어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해외가는 독일은 2035년 이전에 유럽에서만큼은 일단 내연기관 차 판매를 먼저 중단하겠다라고 했고요. 영국은 원래는 2035년에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목표로 잡았다가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겠구나라고 판단해서 2030년에 탄소 중립, 즉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 그러니까 4년 뒤면 그때부터 내연기관차는 못 팔아요. 그렇게 좀 빨리 앞서가고 있는 중이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프랑스, 영국도 지금 보니까 뭐 2040년, 2030년 뭐 이렇게 시한을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요즘에 이상기후를 보면은 이 환경 정책, 탄소 중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피부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자동차는 왜 후방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관련돼서 내연기관차의 부품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전기차로 가면 또는 전동화로 가면 엔진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에서는 필요한 부품 수가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동계가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구동계에서도 상당히 줄어요. 유지가 되는 거는 이제 차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승차감이라고 표현하는 현감 및 제동 장치, 그다음에 전장 부품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나라 있죠. 대부분 이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런 수준인데 이런 나라들도 지금 급격한 전동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많다라고는 입장들을 내놓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9년 기준 내연기관 관련 부품 회사가 2,800개인데
이게 지금 정부 보급 목표가 33% 그러니까 친환경 수준이 33% 수준으로 확대가 되면 네. 내연기관 부품 수가 900개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3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죠.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일본도 미국도 독일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다들 이게 고민거리면은 기존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신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 같은 걸 만들어드려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자동차 업계에서 그래서 친환경 연료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종사하시던 분들, 관련 부품업계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보자 이런 논의가 있는 모양이네요. 이게 이제 그 일자리 전환인데 일자리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네. 일자리 전환인데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를 전환시켜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친환경 쪽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는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명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고민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이동수단이 이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하고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는 석유를 씁니다. 석유를 태워서 동력을 만드는 장치가 엔진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화석연료, 즉 석유 이외의 에너지를 엔진에 넣어서 그냥 태울 수 없을까? 그럼 엔진은 그대로 사용하니까 여기서 탄소 중립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내연기관은 그대로 두고.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퓨얼로 불리는 인공석유예요. 인공석유의 주된 에너지가 수소입니다. 수소에다가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섞어서 액체 형태의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고 이걸 그냥 엔진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배출가스가 지금 석유 연료와 비교할 때 90%가량 줄어듭니다. 요거 우리나라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수소 개발 그쪽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도 이걸 연구는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2015년도에 이미 자동차에 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연기관 생태계를 건드리지 않고 에너지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고 일부 자동차 회사는 내년부터 실제로 이 연료를 쓰는 자동차를 출시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에너지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와 동력 발생 장치를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 통째로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도 그 체질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먹을 걸 바꿀 거냐 운동을 할 거냐? 운동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는데 뭐 둘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병행할 수도 있고 이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다라면은 요거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네요. 참고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병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우리도 욕망에 불타서 한번 열심히 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에서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야행성 폭우라고 하니까 모두들 우리 경제발전소 식구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군산, 용인, 인천, 서귀포 전국 각곳에서 출첵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0353님 경제총조사 조사원이시군요.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새요 그 재택근무하는 분들 많고 한동안 이제 백신 맞고 나서 이제 직원들을 다시 회사로 불러들인다. 출근을 조금 더 시켜야겠다 하는 회사도 많거든요. 이제 반면에 한 스타트업은 제가 굉장히 놀랍게 지켜본 것이 아예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만 근무를 시키겠다. 이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재택, 사무실 출근 요거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노동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
상황에 따라서 출근, 재택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노동, 요거 선택하는 곳들이 많은 모양이죠? 네, 우선은 말씀하셨던 스타트업처럼 대형 기업에서 그걸 결정했던 데는 트위터하고 라인입니다. 트위터하고 라인은 앞으로 재택이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직원들의 의사선택의 존중에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언한 기업이 지금 트위터하고 또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라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조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대단히 길게 락다운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출근해야 된다. 출근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켜놨던 걸 이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판단을 내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제 구글이 먼저 우리는 이제 주 3일은 오피스에 나와서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주 1은 재택근무로 9월 1일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마존도 우리도 뭐 배송이라든지 물류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미 계속 나와 있었던 거지만 이 사무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도 구글처럼 주 3일은 회사에서 주 이틀은 재택에서 근데 이 이틀은 본인들이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게 하겠다. 이렇게 네. 했더니 애플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하이브리드 즉 주 3일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 이틀은 집에서 재택을 근무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한번 큰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3위 제도를 뭐 동의한다 이렇게 해보자. 이제 네. 이틀만 재택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애플에서는 이 제도 나는 반대세 하는 직원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네, 이 직원들이 왜 우리가 3일, 2일 이런 식으로 또 회사가 정해준 대로 해야 되냐 하면서 약 한 2,800명이 팀쿡에게 CEO 팀쿡에게 일종의 간청서 같은 걸 제출했습니다. 어허. 2,800명이 네. 집단지성으로 장문에 대단히 멋진 글이에요. 저도 읽어봤는데 이거는 대단히 영어긴 하지만 대단히 멋진 표현들로 가득 찬 이런 문장을 쓴 다음에 팀쿡을 그 방에다가 초대를 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집단지성으로 만든 것에. 그래서 너도 읽어보세요. 당신도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한 건데 네.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왜 주 3일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느냐. 주 5일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주 5일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전적으로 직원의 몫이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심할 때 우리 회사의 실적이 떨어졌느냐, 우리의 팀워크가 떨어졌느냐. 자꾸 우리들끼리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거에 그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가 워낙 커가지고 이쪽 사무실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 사무실 사람들은 원격으로 원래 회의했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도 원격으로 회의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주 만났냐? 너 저 친구 1년 동안 못 본 적도 많다. 그런데도 일은 잘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회사가 주 3일 2일이라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봐라. 설문조사에서 정말로 직원들이 주 3일 2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유연한 옵션에 대해서 노동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이라도 청취해봤냐. 원래 우리 이렇게 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냐. 스티브 잡스가 만들 때도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왜 이거는 획일적으로 아마존과 구글이라든지 다른 기업을 쫓아가느냐라고 해서 직원 2,800명 네. 작진 않거든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네,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네. 왜냐하면 이건 대단히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또 언론에도 이미 이것이 흘러나가서 보도가 된 상태에서 경영진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해서 약 1,800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90%는 유연한 근무 전면적인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한다. 그리고 만약 이거 안 할 경우 한 58%는 동료들이 회사를 떠날까 봐 걱정된다. 그리고 36%는 나는 만약 이렇게 강제하면 난 떠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적지 않은 규모가 내 동료가 떠나거나 나이가 떠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매우 미국에서 고용 수준이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것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훨씬 더 지금 내가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느냐? 그러지 않다. 이런 부분들의 주장들이 많아지면서 좀 더 유연한 근무에 대해서 우리 이제 생각할 때가 되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유럽 국가 일부에서 지금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데 실험하고 있는 건 주 4일 노동이거든요. 근데 주 4일 노동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시간 자체가 단축되는 것이고 그러면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가 그만큼 늘려져야 되기 때문에 또는 고용보험도 늘려야 되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제 주 4일 노동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 그래서 더 고용하자. 조금씩 월급을 조금 받더라도 이런 사회적 합의에서 논의되는 거라면 지금 주 5일 노동 속에서도 좀 더 자율적인 근무제라는 거에서
가장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율근무가 좋아하냐 했더니 1번이 뭐냐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죠. 네, 우리가 왜 이제 이렇게 인터넷도 발전한 시대에 모두가 수원으로 모두가 분당으로 모두가 강남 어디로 왜 다 향해야 되냐. 왜 우리가 왕복 3시간을 길에서 써야 그렇죠. 되느냐. 그리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네. 특별하게 또 뭐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런 데 그렇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잠을 잔다는 거나 논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그것이 훨씬 더 노동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또 했어요. 왜 임원급들이나 부장급들은 직원들이 나오기를 원하는가? 뭔가 자기가 관리 감독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런 거 좋아하죠. 그리고 네. 실제로 가장 손해를 보는 게 부장급 이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던지거든요. 뭐 야 요즘 틱톡이 유행한데 틱톡이 뭐야 이렇게 자기는 그냥 궁금한 듯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데 부하 직원들은 그러면 틱톡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리해야 문서로. 되고 퇴근 시간쯤에 그거 내일 아침에 보자 이렇게 네, 뭐, 하고 가시면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안 이런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네. 싹 다 없어지니 직원들은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유연근무제가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가 있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인력에서 시작됐다. 뭐 이게 한계라면 한계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존의 근태 관리나 아니면 회사 출퇴근 시스템은 무조건 노동자가 회사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생산성만 보장이 된다면 내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는 회사가 강제하지 말아라.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네. 이게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노동 환경이 전반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단초 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 사실은 원래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주장들은 많았었거든요.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나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과 또는 요즘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들 다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가 한꺼번에 훅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급진적인 해결 방안을 나온 거죠. 실제로 KPMG에서 500개 글로벌 기업들 CEO들을 조사를 했더니 69%가 앞으로 흔히 말하는 본사, 중앙사무실 축소하고 재미있는 것은 위성사무실을 두겠다. 네. 이 위성사무실이 뭐냐면 재택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재택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육아 문제도 같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같이 있다 보면 수업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책상도 조금 바꾸긴 바꿨지만 그래도 뭔가 불편하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뭘 하냐면 동네 근처에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회사가 강남에도 하나 만들지만 뭐 강서에도 하나 만들고 영등포에도 하나 만들고 네. 뭐 이렇게 노원에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럼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 회사에서의 미팅 같은 회의가 있을 때는 거기 나와서 자신이 필요에 따라서 좀 나와서 일을 하고 영상도 여기는 되게 안정적으로 스트리밍이 되면서 네. 영상 회의도 잘할 수 있고 좀 이런 식으로 본사를 축소하고 위성 사무실을 만드는 이러한 모델을 헙 앤 스포크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채살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식의 어떤 노동 형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저간에 있었던 근본적인 변화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지금 경제가 회복이 되는데도 실업률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되게 독특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즉 일자리는 많고 지금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기업들의 숫자는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되고 있는 구직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그 구직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 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아직까지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독특한 것은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은 어떤 비교가 많아지고 있냐면 기업들이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 사람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구직 광고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면 당신 교육시킬 수 있고 당신 일하는 시간도 맞춰줄 수 있다. 심지어는 이런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데서도 네. 과거에는 몇 시부터 몇 시에 일할 사람 한 명, 몇 시부터 몇 시 일할 사람 뽑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언제 시간이 가능한지 우리랑 만나서 얘기 좀 해달라. 와. 그러면 당신의 노동 시간을 조정시켜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우선은 코로나 시기에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일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 기준이 많이 변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회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출 때 이것이 회사도 잘 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 번아웃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졌다라는 거고 그것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이제 이걸 맞춰주기 시작하니 저기는 맞춰주는데 당신들은 일방적으로 그 당신들의 유리한 조건을 나한테 강요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저 기업으로 갈게요. 저 기업 다음 달에 많이 뽑는다는데 이런 식의 대기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실업률이 낮춰지지 않는 특히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하고 실업률을 다 잡으려고 하는데 네. 연준 입장에서 물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 실업률이 지금 자꾸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가 회복되면서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지금 미스테리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명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 중에 하나가 분석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실에 며칠 출근하느냐 유연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업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참 근본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항상 예전에는 제가 뼈를 갈아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게 노동자의 자세다. 네. 이렇게 가르쳐온 시대가 오랫동안 산업이 발전해왔던 그 중후장대의 시대였거든요. 네. 근데 기술과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에는 기업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네. 노동자하고 기업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건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는 소위 가방끈 길고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험한 일을 해주는 블루칼라 계급, 실질적으로 몸을 써서 일하는 노동자 계급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것 아닌가. 이분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되죠.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오프쇼링 했던 해외로 빠져나갔던 공장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하는 노력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에 블루칼라 직종들이 많아질 거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즉 공장을 빼앗겨서 갑자기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니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공장을 중국이나 아시아에 있었던 공장을 국내로 불러오겠다지만 이건 대부분 자동화에 틀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블루칼라들이 차지하는 비율들도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서 분명한 차별은 맞습니다만 블루칼라 부분은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 화이트칼라도 물론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을 이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차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종에 따라서 특히 백인들이 화이트 칼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백인들의 화이트 칼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에서는 저도 부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블루 칼라에서는 차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이제 미국 사회가 해야 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 칼라에서도 무조건 똑똑한 사람, 가방끈 긴 사람만이 대우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IBM입니다. IBM은 2017년부터 지금 벌써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전혀 학위가 없는 사람들, 고등학교 졸업생들 이런 분들을 개발자로서 6개월간 교육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고급 개발자도 필요하지만 중간에서의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대학 학위가 필요 없다. 그리고 오지도 않는다. 요즘은 다 쿨한 힙한 애플 가려고 하고 구글 가려고 하지 IBM이 요즘 인기가 없다 보니 우리가 그럼 개발자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6개월간 개발자를 전혀 지금 무슨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사례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사람 뭐 이러한 발리파켓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IBM에서 취직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그들하고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6개월 프로그램이 꽤나 알차게 진행될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도 회사가 이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당신 어디 가서 교육받고 와 자격증 받아와가 아니라 자격증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기본적인 인성과 어떤 노동에 대한 태도가 괜찮다라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당신에게 자격증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잡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공급과 소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변화를 볼 때 과연 이렇게 지금 새롭게 개발자로 취직하신 분들이 화이트 칼라냐, 가방끈 화이트 칼라냐라고는 규정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발레파켓과 네. 나이트클럽에서 이런 부분도 크게 볼 때는 블루 칼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에서의 지금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는 곳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블루 칼라까지 포괄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풀이 기존에 존재하고 여기에서 뭐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이런 데 출신들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IBM으로 오시면 가르쳐서 우리가
노동자로 숙련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네.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는 그나마 지금 필요한 노동자들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국내 대기업에서도 보면은 그 인문계 출신의 금융계열사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어졌을 때 재교육을 통해서 뭐 전자나 이런 방향으로 재배치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국도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 네. 예를 들면 지금 언론사나 방송사에는 개발자 뽑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자 입장에서 네이버에서 8,000명 뽑는다는데 저기 저런 판교로 가가지고 일자리를 계속 이동하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기업들도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에게 필요한 개발자나 이러한 부분들은 차라리 그럼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라도 그대로 계약을 해서 교육이 끝난 다음 3년 동안 이직을 못하게 막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라도 뽑지 않는다라면 지금 대단히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개발자 수요를 갖다가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기업이 무엇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해 줄 것인가. 그것이 단순하게 월급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기여해야 되고 또한 근무 조건. 당연하게 한국 사회도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네. 왜 우리가 주구장창 5일 동안 얼굴 보면서 일하는 것이 무조건 100% 옳은 것인가.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이제는 모두가 맨날 집단적으로 저기 뭐죠? 끝나고 가서 술 마시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뒤풀이 가고 뭐 이런 것들 해야만 단합되고 화합되고 회식해야만 우리가 강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좀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낡은 생각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네. 되는 것들이거든요. 회식의 만족도는 직급 순서대로 높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왔는데 관련된 의견이 되게 많아요. 3386님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제 새 상황을 인정하고 변화해야 생존 가능해요 하셨고요. 차정식님 의견에도 100% 공감합니다. 직주 근접이라는 이 주택 수요 이걸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해서 강남 위주의 집값 형성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셨는데 역시 현장에서는 이제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깐종마늘님은 크레인 같은 직종은 할 수가 없는 먼 나라 얘기네요 하셨는데 현장에 또 이 크레인 기사분들 그렇죠. 계셔야 우리 건물도 그럼요. 올리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살 집도 생기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네, 앞으로도 어떻게 달라질지 국내외 상황 잘 종합해서 전해드릴게요. 최신 경제 트렌드 가운데 하나만 콕 집어서 제대로 파보는 핫픽 플러스. 오늘도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오늘도 출석 불러드려야죠. 핑크로버님 오늘 1등이에요. 크로드518님 2등 하셨는데 크로드518님이 전 녹용은 필요 없어요. 마음의 양식을 채우겠습니다. 책 주세요 하셨는데 고려하겠습니다. 7937님 오늘 아침 날씨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비 안 오는 지역에 계신가 봐요. 0902님 될지어다. 들으면 부자 된다는 경제발전소에서 1등 문자가 될지어다. 오늘은 4등이시네요. 양희아배님 반갑고요. 영암군수님, 6902님, K꽃님님, 희망정님 반갑습니다. 교통통신원도 보내주셨네요. 이경님 반갑습니다. 성북동 가온님 예전부터 듣고 있는데 출첵에 욕심이 생겨 기웃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어떤 거 따져볼까요? 오늘은 지금 3차 파업 들어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 상담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건강보험센터 콜센터 상담원 파업이 제 기억으로는 지난 2월하고 6월에도 있었거든요. 예. 세 번째 파업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이게 역사가 오래돼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날 우리가 그전에는 90년대는 전국에 한 200개 정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뭐 예를 들면 노원구 지역 의료보험조합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다 통합해가지고 그리고 직장 의료보험하고 다 통합해가지고 7월 1일 날 2000년 7월 1일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 이름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의료보험이 다 통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국적인 공적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뭐 큰 수술을 받더라도 큰 돈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일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공단을 처음으로 21년 전에 설립할 때 콜센터가 없었습니다. 아예. 아, 그래요? 네. 그럼 정규직 공단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전화 민원 업무를 일찍이나 숙직 서듯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2005년을 넘어서면서 민원이 이제 상당히 심하게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2006년도에 콜센터를 민간 위탁 형태로 만든 거죠. 아, 민간 위탁의 형태로. 예. 그러면 2006년에 공기업 최초라면서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600명 규모의 고객센터를 세워서 전화 전담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생겼는데 이게 당시 상담원 가운데 그 정규직하고 외주 직원이 섞여 있었던 섞여 모양이에요. 있었습니다. 예, 420명이 외주 직원이었고 정규직들이 180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주 직원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야 되니까 뒤섞여가지고 혼재 근무를 했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일단 섞여 있어서 나중에 몸집이 커지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상담원이 1,600명까지 늘어났고 모두 지금은 소속이 어떻게 돼 있나요? 11개 그 민간 위탁한 업체별로 다 소속돼 있고요. 이제 공단 정규직은 다 빠져 있는 거죠.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모두 다 외주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2년마다 한 번씩 공단이 도급 계약을 해가지고 11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2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2006년도에 처음 콜센터 설립할 때부터 근무하신 분들 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완성차 공장에서 불법 파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가게 되면 정규직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공기업에서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기업이 방만 경영으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게 다 나라 세금인데 민간에 위탁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공기업 측의 주장이잖아요. 네,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콜센터를 외주화한 건 맞고 실제 이제 비용도 좀 절감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업무 자체가 핵심 업무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화로 민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절절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네. 이런 건데 이걸 해독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도 다루는 분들입니다. 네. 이런 분을 민간 위탁으로 외주시켜버리면은 나중에 이걸 처리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이 있고 350개 공기업 중에서 못하는 공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데는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시장형이나 준시장형 돈이 오가는 곳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재무제표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금 관리형이거든요. 우리가 내는 공적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인상하면 바로 흑자가 나는 거고 보험료를 동일하면 바로 적자가 되는 거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직원 몇 명을 갖다 민간 혜택한 걸로 적자 흑자를 갖다가 판가름하기는 훨씬 더 적은 그 의미가 훨씬 더 적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콜센터 노조가 원하시는 바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가요?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그 자회사 형태로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공단 안에 철도가 했던 것처럼 공단 안에 정규직으로 넣어가지고 별도 직렬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콜센터 직렬을 만들어가지고 임금 체계를 약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그 핵심 업무 정도에 따라 가지고 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네.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외주사를 통해서 입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험 봐서 들어가는 우리하고 역차별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네, 있지 지금 않을까요? 현재는 바로 그렇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숫자가 1,600명이 되고 이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그 자리는 정규직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공단이 한 6,0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1,600명이 새로 늘어나는 그런 거니까 정규직 티오가 1,600명이 더 늘어나면 취준생한테는 유리하죠. 다만 지금 갓 들어온 정규직
공단 정규직들은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자리를 어떤 쪽에서라도 늘려야 하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 이게 또 먼저 가 있었더니 그 차에 타게 됐다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또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 더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를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증시 상황 살펴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 출발했던 거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0.6%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철강, 건설, 금융 등 이른바 경기 민감주들이 국내 코로나 4차 대유행,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악재성 재료로 작용하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러스 2에서 2%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금리 하락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언택트 수요 재부각 등의 상승 요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장선 상에서 YB넷 그다음에 알서포트와 같은 원격 교육, 재택근무 테마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역시나 시젠과 같은 진단 키트들도 코로나 여파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에서는 우리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 있을까요? 예, 그냥 이 정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유효하다는 점이 오늘 증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지수 하단은 좀 견조하게 지켜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후 시장까지 우리 이런 분위기 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둘둘80님 처음으로 출첵하는데 늘 함께 공감하는 이야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33886님 저도 책 받고 싶네요 하셨고요.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서 즐겨 듣습니다 해주셨고 위례 신도시는 지금 하늘이 참 맑은 모양이네요. 2180님 반갑습니다. 핑크로버님 칼럼 같은 게 들어있는 소장님 책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셨는데 제 책 있습니다. 제 코로나와 관련된 책인데요.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꼭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당첨자 오늘 알려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 노경 받으실 분 0306님 7346님 축하드립니다. 책 받으실 분 7309님 축하드려요. 경제발전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승현님 오늘 방송은 책을 10권 정도 읽은 듯한 퀄러티네요. 짱짱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제작진이 강제로 하루에 평균 한 2권씩 책을 읽고 있답니다. 4231님 재택 경험해보니 출근도 퇴근도 아닌 PC 앞에서 하루 종일 메신저 받아 헷갈리더라고요. 방 한 구석에서 옆 직원 불러서 부끄러우셨어요.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자유인님 오늘은 재택근무라 발전소 편히 들을 수 있습니다. 거짓골을 면하러 출발합니다. 발전하셨고요. 7309님 출근하면서 매일 듣고 계세요. 경제 시사나 듣자는 마음으로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밥상 차리고 있거든요. 저희 내일도 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 건데요. 기사님들 요즘에 손님 없어서 걱정이라는 말씀 참 많습니다. 비가 오면 손님이 좀 늘어나긴 할 텐데 안전사고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모두들 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럭키스타님 여유 있게 진행하니까 귀가 저절로 쫑긋해집니다. 이런 진행자는 진짜 독보적인 존재예요. 사장님이 꼭 듣고 계셔야 할 텐데요. 내일 올게요. 발전.